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사랑의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가서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오정현 목사와 함께 옷잔을 도시락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랑의 교회 예배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인물이 안내를 했어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 장제원 의원이 지금 윤석열 쪽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오늘 사랑의 교회 예배 일정을 마련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동행하게 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이 권성동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 됐는데 권성동 의원이 두 번째로 실권을 행사하게 됐어요. 권성동 의원이 실권을 행사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윤석열 국민 캠프에서 상당히 총괄 본부장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장제원 의원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들 문제로 인해서 이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신임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을 말하자면 비서실장을 시키고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에서 장제원이 비서실장 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다 이게 김무성 개파인데 김무성 구주류가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니냐, 반대한다.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돌렸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원래대로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에 앉았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 누가 되느냐? 거기에 이제 장제원 의원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양수 지금 수석 대변인 이양수 의원 설이 있고, 또 다른 후보 이름들이 오르내려요.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언론도, 여러분도, 저도 야, 그럼 비서실장 누가 가지? 이양수 의원이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오늘 예배 일정도 마련하고 또 동행까지 했다, 이 얘기는요, 저도 뭐 이제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해봐서 비서실장이 뭐 하는지 조금 대충은 짐작이 가는데, 이렇게 일정을 만들면서 직접 동행했다.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사랑의 교회 신도일 수도 있어요, 물론. 네. 그런데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이런 일정을 직접 챙겼다는 얘기는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 임명이 사실상 현실화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이 자청률 500호, 이 당대에서도, 그리고 이 당 밖에서, 즉 정권 교체를 하는 우리 야당의 후보잖아요. 그러면 이 윤석열 후보의 생각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각에서 뭐 이 찬반 양론이 제기될 수 있겠죠. 당연히 뭐든지 뭐 명암이 있잖아요. 장점, 단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뜻대로 특히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비서실장 이제는 임박한 것 같고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게 아니냐, 이런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방금 윤석열 캠프가 페북에 직접 입장문을 달았어요. 오늘 이 지금 입장에서는요, 윤석열 후보는 현재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권이 2017년도 5월에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해 보여요.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었어요. 거창하게 시작했죠. 그야말로 이게 겉이 화려하면 우리가 흔히 속에 알맹이가 없어,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통령한테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 파괴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다라는 비판문을 올려놨습니다. 이 제목도요, 문재인 정부는 가짜 일자리 정부. 그래서 이 요지를 보면 도대체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해놓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정부 통계를 보면, 겉으로 보면 10월 기준으로 1년간 일자리 수는 늘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 공공 일자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해 동안 주 36시간 미만의 취업자 수가 1084만 명이에요. 그래서 무려 521만 4천 명이나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났잖아요. 한 해 동안에. 또 그것만이 아니야. 이 단기 일자리 중에서 주 1시간에서 17시간 미만짜리 아주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222만 1000여 명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15.6%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얼뜻 보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악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라고 할 수 있는 전일제 취업자, 즉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 수는 1년 동안에요 444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래서 겨우
1652만 6천 명, 21.2%가 급감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줄고 단기 일자리, 공공 일자리 이것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 문재인표 진짜 일자리 상황판의 성적표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다. 일자리 화장술이다. 예.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이렇게 비참한 처참한 결과가 왜 나왔느냐 묻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처방을 하지 않고 오로지 홍보할 수 있는 숫자 통계만 늘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인 것 아니냐. 이거는 결국 가짜 일자리를 혈세를 부어가면서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도 청년들에게 소득에도 커리어 형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자리만을 강요하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현 문재인 정권이 미래 세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들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개인들이 만드는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입장은 이거 문재인 정권이 이거 반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성하거나 있는지 할 생각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자리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선 기업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맞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예산, 세금을 가지고 공공일자리, 그야말로 겉만 번들어만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제일 큰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우선 삼성 아니겠어요? 삼성, 현대차, SK, LG 이런 대기업들일 텐데 그 중에 이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삼성 이재용 지금 부회장 전부 구속시키기에 급북한 게 현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즉 민주당 정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대기업 죽이기가 출발 선상에 있어요.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러한 대기업 죽이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 이 경제 질서가 지금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공급망 체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체제를 전면 말하자면 리스트럭처링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잖아요.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하고 SK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에 있고 매우 이례적으로 백악관까지 직접 방문해서 핵심 관계자들하고 이 반도체 공급망과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내일쯤 해서 미국 내 투자하겠다. 이것이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중에 밝힌 내용이에요. 약 170억 달러, 20조를 투자하겠다.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래서 투자 지역이 미국 내에서 어디냐? 이것이 이제 큰, 말하자면 관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20억 달러, 20조 원을 들여서 170억 달러가 투자가 되면 이게 대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성장의 신동력도 제공하지만은 그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 이 파급 효과가 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 해당 이 후보 지역들이 굉장히 심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나오는 걸 보면 텍사스에 건설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테일러시.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이런 문제가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 백악관도 방문하고요. 의회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IT 산업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래서 말하자면 반도체를 비롯한 IT 부분에서의 삼성의 미국 투자, 그리고 삼성과의 상호 협력 문제,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더나, 그 다음에 모더나 우리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모더나하고요, 미국의 최대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의 경영진도 만나서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운 점은 이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그리고 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 170억 달러, 20조 원을 투자하지만은 물론 우리 국내도 이 평택에 대대적인 이 단지를 지금 반도체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미국은 해외 진출했던 기업들을 백홈 해가지고 전부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얼마 안 남았지만은요, 다음에 우리 들어설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저는 판단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 그야말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해외 진출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그런 필연성이 작은 우리 국내 우리 국내에서도 공장 증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요, 백홈 정책을 우리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홍준표 의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제 참여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김한길 대표 오늘 오후 2시부터 만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국민화합위원회 수락했다, 이게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3명의 참여와 관련해서요, 잡탕밥을 찾는 사람도 있다, 아주 대대적으로 또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이거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지금 청문홍답 코너가 아주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꿈 커뮤니티에서. 거기에서 이 3사람이 선대위 잘 이끌겠느냐, 그리고 지도부를 갖다가 2030 젊은 세대가 지지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에 관해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잡탕밥을 찾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딱 평가절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요, 범보수를 위해서 윤석열 관련 발언을 좀 줄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알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더 나쁘냐, 윤 후보가 되면 최순실 같은 측근이 생길 것 같냐, 질문에 대해서도 글쎄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러한 이 청문홍답, 홍문청답, 청문홍답이죠. 예. 그런데 또 홍문청답 코너도 있다고 하네요. 예, 홍 의원이 묻고 청년들이 답하는 코너도 있대요. 청문홍답도 있고 홍문청답도 있고, 저는 이거 잘 몰랐는데, 이 홍문청답 코너에 이준석 대표까지도 답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일인데요. 홍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선거비용 43억 의혹, 이런 비리 백화점인데 민주당이 끝까지 후보로 밀고 갈 수 있겠느냐, 홍준표 의원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당 덕분에 도덕성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렇게 밝혔고, 이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맞다, 이렇게 확인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하고 홍준표, 이 경선할 때도 둘이 사이가 아주 좋았죠. 이번에 이제 홍문청답 코너도 상당한 더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청년의 꿈 1000만 뷰를 돌파하고 서버에 폭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 돌풍이요,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민주당 쪽 얘기를 조금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요, 선대위 쇄신론, 그래서 기민한 대응태제를 만들도록 하겠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혹하고 엄중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모든 것을 비우고 하심하방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대위 개편이 이제 뜨거운 지금 감자로 되어 있고, 오늘 비상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 지금 우선 송영길 대표가 뭐 사퇴한다, 이런 설도 나왔지만은 어제 이제 바로 지금 오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쇄신만 남은 겁니다. 쇄신. 자,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 쇄신 전권을 이재명 후보한테 위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 발언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답변하기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이 상임선대위원장 사퇴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오보라고 확인이 됐고 지금 매우 엄혹하고 엄중한 상황이라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르다. 오늘 긴급의총이 열린다고 하니까 거기서 의사가 좀 취합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쇄신의 방향, 이 뭐라고 그럴까요, 신속히 반영하고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는 행동이 가능하도록 민첩하고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한 국민과 당원의 뜻은 변화와 혁신에 있고 혁신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어제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를 선택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 중심은 결국 국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에 있다. 일부는 마치 당권에 대한 말인 것처럼 곡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별동대 구성과 선대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선대위가 있고 당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청한 것 외에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려고 한다. 별동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별동대라고 표현한 것은 없고 당 선대위가 너무 무겁고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전권을 의명했다는 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 분명히 전권을 위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어제 선대위 쇄신론이 분출함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쇄신 문제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입장을 내놨는데 선대위 쇄신론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하심하방하여 새롭게 출발하자. 그러면서 움직이고 변화하고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를 말하자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 즉 본인 부모 장모 범죄 의혹으로 점철된 것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평생 살아지 않는 검사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겁박하던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문화를 맡길 수 있겠는가? 민주공화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비판을 또 내놓고 이대로 방치하면 윤석열 본인도 불행이고 홍준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불행을 막는 길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이 대목을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후보 당선은 관두고요. 후보로서 계속 띄우게 하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다. 이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개편할 게 아니라요.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라. 그래서 빨리 특검을 수용하라. 특검 수용하지 않으려면 아예 자진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라. 그런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은 끝까지 등을 돌릴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그야말로 자리를 지킬 건지 못 지킬 건지 이것도 큰 관심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장성민 의원이 입장문을 또 내놨어요. 말하자면 전과 사범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해받겠다? 이거 제정신이냐? 그러면서 민주당을 해체하고 다시 김대중 민주주의 정신으로 거듭나라. 이러면서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과 지지율 격차가 20%면 낙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 포럼 이사장 옳은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장성민 이사장이 내놓은 입장문을 조금만 제가 더 소개시키고 별도로 또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첫째는 전과 사법 후보 김대중 정신이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지율 격차가 20%면 낙마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김대중 정신으로 거듭나려면 민주당을 해체하는 길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이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틀, 이 시대적인 이 인식의 틀이 서초갑 보궐선거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요. 제 방송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정권교체 아니겠어요?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교포 여러분들께도 이 윤석열 후보의 완벽한 당선을 위해서 저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초갑 당협위원장을 이미 2년 반 동안이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야당 국가안보위원장도 2년 동안 했습니다. 국내 정치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서초갑은 속된 말로 말뚝뚝 박아놓으면 되는 지역이 서초갑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주민들과의 호흡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2, 3년 전부터 와서 그야말로 모든 노력을 다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 동포분들과의 호흡, 그리고 여론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더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이 서초 권력을 먹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외지에서 말이죠. 이거 서초 구민의 자존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비판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총괄이라는 말을 붙여서 김종인을 선대위에 세웠지만 사실 총괄은 아니고요. 삼김 체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이번 선대위의 핵심이 이동될 텐데, 자, 오늘 소식 하나하나 전해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요, 김한길 씨로 선대위 무게중심이 지금 이동될 것 같아요. 대중적인 인지도도 분명히 있고 또 그분의 진정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후보와 호흡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개박살 났다. 그게 이제 이 방송의 핵심이고요. 소식 하나하나 전해드리는데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꼭 팍팍팍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식 갑니다. 윤석열 삼김 선대위 체제로 끝난 거예요. 삼김 선대위 체제로. 삼김으로 가는 거예요. 예.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선거대책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맡기고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맡기로 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윤 후보는 이와 별도로 조직이 하나 더 생겼죠.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에 함께하기로 했다. 새시대 준비위원회. 자, 보세요. 지금 이름이 중요한 건데 선거야, 선거. 이건 선거 대책이에요. 선거가 끝나면 얘네는 사라지는 거야. 고! 니네들 집으로 가. 근데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뭐냐면 이게 정권 교체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는 그런 닉네임이에요. 새시대 준비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는 그냥 끝나죠. 선거 끝나면.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이제 새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수위에도 참여할 것이고 또 청와대까지도 참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게중심이 김한길로 넘어갔다 이거야. 예? 김한길로.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종인이지만 상임 선대위원장은 김병준이에요. 김병준 씨가 김종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비리 정치인이다. 깜빵 가지 않았냐. 돈 맞고 뇌물 먹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상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병준 씨는 김종인에게 보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이준석을 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준석을 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어요. 근데 그건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 요걸 먼저 드리는 게 낫겠다. 근데 윤석열은 미션을 줬어요. 뭐냐? 2030 정책 이준석이 네가 해라. 근데 이준석이 열받았지. 내가 할 역할 아니다. 자기 역할이 아니래. 자기 홍보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 2030 정책에 일임을 했는데 기사 뭐 소개할 필요도 없는 게요. 그냥 워딩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또 만들어놨냐면 2030 네가 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네가 해. 그런데 따로 윤석열 후보가 2030 특위를 또 따로 만든대요. 거기에는 이준석을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헛껍데기야, 헛껍데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준석이 삐져가지고 그거 내 역할 아니다. 뭐냐? 벌써 눈치챈 거야. 얘는 눈치 하나는 이준석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빠를 거야, 눈치가. 얘는 도박을 했으면 참 어울렸을 것 같아. 도박을 했으면. 눈치로 돈 많이 땄을 것 같아. 그런데 얘가 또 하나 있죠. 눈치가 빨라서 정치를 했지만 얘가 또 뭐 택시 그 면허를 땄다고 그러나 그래요.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얘가 눈치껏 손님 잘 모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도 중요한 거지. 그것도 중요한. 그러니까 이준석은 직업이 도박꾼 뭐 이런 거였으면 딱 어울렸다는 거죠. 제 얘기는. 택시도 건전한 분들이 해야지. 이준석은 안 돼. 얘는 외국인 손님 타면 바가지 씌울 것 같아서 안 되고. 하여튼 도박이 어울리랬는데 눈치가 빠르니까. 어쨌건 어쩌다 보니까 정치를 해갖고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눈치 빠르게 이제 자기가 움직인 거죠. 발언을 한 거죠. 나 그거 안 할래. 나 지금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죠.
자, 다시 보면은 상임선대위원장의 김병준, 그리고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이준석은 이제 아무 일도 안 맡기고, 그 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에는 김병준인데, 모든 일이 뭐 어떻게 돼요? 보고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보고라인이. 보고라인이 밑에 총괄본부장부터 직능부터 쭉 올라가서 김병준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김병준이가 총괄에게 올릴 거냐? 안 올리죠. 뭐 털어보고 합니까? 이 정도 되면. 다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 빼버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전화하면 돼요. 그게 라인인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이 보고받을 사람은 이준석뿐이 없어요. 이준석뿐이. 근데 이준석이 보고하는 거는 또 밑에 내리면 실행이 안 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 조직을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 표는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국민통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장인 김한길 씨에게 전반적인 조직과 표를 모아오는 일을 시켰다. 아주 신의 한 수죠.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요. 신의 한 수.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 윤석열 후보 주변에 간첩들이 많으니까 이게 다 보고가 돼서 얘네들이 꼼수를 부릴 거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역할 아니다라고 이준석이 얘기했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2030 정책 다 맡긴다고 하는데 자기 그거 안 한다는 거 삐져가지고. 이게 뭐냐? 간첩들이 다 보고한 거야. 그거 핫바지에 핫바지 하니까 이준석이 눈치 까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좋은 의도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에게 말한 건데 이준석이 거부했다는 거는 간첩들이 다 미리 이준석한테 알려준 거라고. 이런 것도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윤석열 후보 주변에 간첩이 많다는 거. 이게 또 하나 드러난 거죠. 윤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부 이천동에서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나고 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밝혔다. 이것도 중요해요. 김종인은 만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김종인이 뭐 합의를 봤다 그러는데 무슨 김종인이 합의를 봐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동부 이촌동 가서는 어떻게 했냐. 김한길 전 대표 만나갖고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나눈 다음에 김한길 대표도 기자들에게 짧지만 일문 일답을 했고, 또 윤석열 후보는 나와서 백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완결 지었다. 이제 선대위를 완결 지었다고 얘기한 거야. 딱 보면 아시겠죠? 오늘이 결정판이었던 거야. 김종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원래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김종인 옆에 딱 쓰고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다 건너뛰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김한길 원내대표가 정권 교체가 지금 중요하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 안 된다. 우리가 반문으로 뭉치자.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기자들에게 알린 거지. 질문 받고. 자, 이거는 김종인에게 쏠렸던 힘을 한 방에 그냥 김한길로 몰아준 거죠.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자, 김한길 전 대표는 정권 교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청년, 중장년층 등 세대 간 그리고 지역 화합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는 아직 주저하는 중도층과 합리적인 진보 인사들과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 정권 교체에 동참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청년 들어갔죠. 이준석 빠지는 거예요. 중장년층 들어갔죠. 조직이에요, 다 조직. 지역 화합. 선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중도층까지 다 합리적인 진보 인사들 다 포용한다. 이게 선거거든, 선거. 선거활동. 이게 사실 선대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새시대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윤석열 후보가 다 총괄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한길과 손잡고 일을 추진한다. 여기서 한번 제가 요걸 좀 그려드리면 여기 이런 거죠. 이런 거. 좀 빈 공간에다 그려드리는 게 좋겠다. 빈 공간이 있나? 이게 화면상에. 자, 이렇게 보면 더 낫겠다. 자, 구성을 김종인이 여기 하나 있고, 김종인이죠. 아, 이거 쓰는 게 불편하다. 영감. 이준석이 영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감.
이게 어쩔 수 없어. 마우스로 글 쓰니까요. 영감탱이. 영감탱이. 아유, 씨. 어렵다. 이 영감탱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김병준 씨가 있어요. 김병준 씨. 김병준. 그리고, 여기에 김한길 있죠. 김한길. 한길. 이렇게 김한길 씨가 있는데, 이 조직은 이 두 개가 엮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 최상부에는 윤석열이 있고, 이거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기 무시하면 돼요. 김종인 영감탱이 요것만. 요렇게 보고 한다 이거죠. 요렇게.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 아웃되는 거예요. 이 조직도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을 장악했고 선대위를 장악했다. 신의 한 수였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정치 신인이 아주 신묘한 수를 쓴 거예요. 신묘한 수. 근데 이 수를 김종인이 왜 받았냐? 안 받으면 바보 되니까. 안 받으면 바보죠. 욕심부린 거로 사람들이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핫바지라는 걸 다 알아요. 김종인은. 그래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자, 김병준 씨는 그러면 김종인 밑으로 들어갈 사람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정치범이라고 그랬는데 정치범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돈 받은 뇌물 받은 범죄자라고 했는데 밑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김병준, 김한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은 뭐하지만 김한길 씨하고 김병준 씨가 워낙 세다 보니까 김종인이 무릎 꿇고 들어간 상황이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지가 더 잘 알고 있고 이준석도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내 역할 아니다. 이렇게 삐져가지고 말이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림이 보였나? 근데 그림 보였나 이거 잠깐. 보였네. 일단 삐져갖고 나온 거 아니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준석이가 내 역할 아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 정책 일임하겠다고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도 이제 눈치 깐 거야. 나 끝났다. 그래서 오늘 영감탱이 싸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준석이 진짜로 영감탱이라고 했어요. 보시면 방금 전에 올린 겁니다. 긴 글 쓰고 계세요. 전 오늘 영감들 싸움 정리할 것이다. 지금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영감들이란 게 누구냐면은 윤석열 포함이라고요. 영감들이라는 게. 좀 전에 올린 글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사실상 윤석열 후보는 싸움이 끝났는데 이준석하고 영감탱이 김종인이하고 뭔가 미련을 못 버리고 그 미련은 뭐겠어요? 자금이죠. 자금. 자금에 대한 미련. 이게 움직이려고 하면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선거꾼들이니까. 이 선거꾼들에게 뭔가 던져야 되는데 그 자금을 확보하려는 싸움이 지금 벌어졌다. 이것마저도 윤석열 후보가 종식시킬 거다. 끝내버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참 윤석열 후보의 지략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납니다. 김병민이가 준석이 빠예요. 뭐 빠는 아니고 김병민은 김종인 빠예요. 김종인 빠. 김종인의 꼬봉이죠. 꼬봉. 김종인 꼬봉을 윤석열 후보의 밑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이 다 김종인에게 보고된다. 이걸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